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보랍니다. 주말을 보냈지만 국회 상황은 그대로네요. 그렇습니다. 언론들이 어느 편이 이기나 시기에 싸움 중계 보도만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거는 누가 이기냐가 아니라 무엇이 무너지고 있나 이걸 놓치지 않는 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무엇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4월 국회에서 사실 꼭 처리돼야 하는데 처리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이 아쉬우신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관련법, 유치원 3법 이거 엄청 고생하고 만든 건데 예, 저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예. 아기 키우는 엄마로서. 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또 최근에 합의한 택시 사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가 하는 네. 택시 사업 관련법 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두 심각한 우리들의 민생이거나 또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거기에 추경까지 지금 스톱된 상태잖아요. 뭐 예. 이 추경 안에는 미세먼지 대책도 있고요. 포항 지진, 강원 그렇죠. 산불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데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직접적으로 국민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누가 이기냐가 아니라 국민들과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러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시청자께서도 놓치지 마셔야 할 포인트인 네.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샵 0945번,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유튜브와 팟빵 댓글은 무료입니다. 저희 작가가 매 눈으로 댓글들 지켜보고 있답니다. 뉴이전은 94.5MHz YTN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국회 소식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죠.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여야 사당이 오늘 패스트트랙 제시도를 추진한다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이 별도로 얘기한 공수처법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화당은 왜 갑자기 또 안이 두 개가 된단 말이냐 반대를 하는 것 같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별도 공수처법까지 함께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화당이 다른 두 법안을 동시에 상정하는 건 억지 절차라면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동이 걸렸는데요. 조금 전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여야 4당이 합의한 단일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밤에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밤 9시로 공지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장병완 원내대표는 오늘 밤이기 때문에 모두 모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 여전히 각 법안을 다룰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회의실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현장 화면 보면서 현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개특위 회의실입니다. 국회 본관 220호 사개특위 회의실인데요. 지난 금요일 한국당 의원들이 팔짱을 끼고 복도에 누워서 이 회의를 막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현장 그림으로 봤을 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비상의원총회를 여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원내 지도부를 포함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현수막까지 만들어서 지금 사개특위 회의실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호가 오늘 종일 이어졌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비상대기한 건데요. 이 민주당의 움직임이 전해질 때마다 정보를 공유하면서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장 화면 보면 아시겠지만 벽에도 좌파 독재를 막자, 선거법 반대한다 이런 팻말들이 많이 붙어 있고요. 한국당 의원들 어렴풋이 봐도 수십 명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어나서 모두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은 다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본관 445호 그러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곳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당 의원들 이 비상의원총회가 2층에서 열리고 아마 4층에서 다시 한번 열릴 것 같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지키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십 명씩 회의실 앞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진도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데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식사도 이곳에서 해결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고요. 한국당 의원들 오늘도 두 회의장을 완전히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은 없지만 회의 시간이 잡힌다면 다시 한번 몸싸움이 크게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법안도 복잡한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을 놓고 법안이 두 갈래로 나뉘어진 거죠. 그렇죠. 예. 머리가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여야 4당이 합의했던 안이 있고 이번에 바른미래당이 내세운 안이 있잖아요. 네. 이 둘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래픽을 보면서 차근차근 좀 살펴보죠. 네.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은 민주당 안하고 골격은 같습니다. 예. 그런데 공수처의 독립성과 기소권에서 차이가 나죠. 네. 먼저 수사 대상을 보시죠. 예. 고위공직자에서 고위공직자 가족으로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픽 보니까 인사권에 대해서도 다르네요. 네. 수사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사처장이 인사권을 갖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갖는 게 아니고. 예. 기소권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기소권의 문턱이 높아진 게 핵심이라고 하던데요. 네, 제대로 보셨네요. 바른미래당은 판사, 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 권한을 기소심의위원회에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아니라 기소심의위원회가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예. 복잡하죠? 네, 복잡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법안을 처리하고 싶어서 들이미는 사람이 검사 출신일 수 있고 판사 출신일 수 있고 경찰 출신일 수도 있고 또 정치인 출신일 수도 있고 그때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누구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자꾸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조금 그래도 어려워요? 복잡한 게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어렵기는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저희가 최대한 쉽게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만 해도 저희가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네. 있다라는 말을 좀 전해드렸는데 이제는 고발국회로도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고발에 맞고발에 추가 고발에 이쯤 되면 고발국회 맞는 거죠? 예. 고발 전에는 민주당, 한국당도 뛰어들었고 이제는 정의당도 가세했고 또 국회 사무처도 가세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소속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 등 8명은 지난 26일에 이어 또 고발됐고 민주당이 고발한 한국당 의원은 29명으로 늘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의 불법 감금과 회의장 점거, 폭력 사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천명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정치 안 할 사람이다. 내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 다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행위에서는 안 된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도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도 가세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을 무더기로 고발했고 추가 고발까지 예고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신설 법안을 내놓고 무조건 패스트트랙으로 가겠다는 건 의회 쿠데타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국회 파행의 책임을 한국당에 덮어씌우려고 마구잡이 고발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앞서 고발한 19명에 이어 추가 맞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당은 다수의 횡포에 맞서서 끝까지 싸울 것이고 결사의 각오로 문재인 정권의 독재에 항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사무처도 의안과를 점거했던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국회 내홍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여기서 드는 또 하나의 의문점은 이번 난장판 국회 못 멈추는 건가요? 아니면 알고도 안 멈추는 건가요? 뭐 이거는 안 멈추고 있다고 봐야죠. 네. 특히 자유한국당은 갈 만큼은 가본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장외투쟁 자체가
보수층을 결집하는 선거 운동으로는 꽤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속 공세를 강화해 나가겠죠. 이런 걸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거든요. 허수아비 때리기. 예. 저 처음 왜냐하면 들어봤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여야 사당이 합의를 했으니까 예. 공격을 하려면 여야 사당을 다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선이 너무 넓어지고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역공을 세게 얻어맞을 수도 있으니까 공격하기 좋은 허수아비를 하나 만드는 거죠. 예, 그게 좌파 독재라는 이제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워놓고 예. 계속 그걸 두들깁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과는 직접 관련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공격 효과는 괜찮습니다. 이게. 이념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을 국정농단이라고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서는데요. 예. 뭐 그럴 때는 여야가 비겁하게 야합했다 이렇게 몰아가면 되는 거고 다수당들의 횡포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야합이라는 단어를 써서 여야가 의견을 모으는 행위 자체를 나쁜 걸로 규정하고 약한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이제 몰아가는 그런 이제 프레임을 지금 갖추고 있는 거죠. 예. 야합이라는 프레임을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선진은커녕 국회는 구태합니다. 이만수 기자 보도 보시죠.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 장외투쟁에서는 보이는 곳마다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독재, 수령국가, 극극좌, 정부 여당을 향한 황교안 대표의 발언 수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 나라 수령국가입니까? 법치가 무너진 나라, 독재 아니고 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의 도발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독재 통치자들의 후예, 도둑놈, 어이가 없다는 말로 대받아쳤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둑놈이 매를 든다는 뜻입니다.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패스트 트랙을 둘러싼 한치 양보 없는 극한의 충돌. 이 물러섬 없는 대결은 일단 각각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정당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판단을 미뤄뒀던 민심이 국회 충돌을 기점으로 마음을 정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1호 개혁 법안인 공수처 법안 통과에 온 힘을 쏟는 민주당.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60%가 찬성하는 선거제역을 누가 반대하는지, 국민의 뜻을 누가 거역하는. 반면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통합을 위한 조로의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합니다. 망치와 빠루,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 당 사람들을 향해 휘둘러진 폭력, 절대 역사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지층 결속을 노린 극한의 정치. 저마다의 셈법이야 있겠지만 대화와 타협, 갈등의 조절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 사라진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네, 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은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검찰 수사 속보 관련해서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분식회계 규모가 4조 5천억일 정도로 굉장히 상당한 큰 규모인데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임직원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요. 이 자회사인 에피스 실장 양모 씨, 부장 이모 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네. 검찰은요. 이 수사 과정에서 삼성이 검찰 분식회계 수사를 앞두고 조직적 증거를 없앤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에피스에서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뒤져서 회계 자료 등 문제가 될 만한 자료를 지웠다는 진술을 확보한 건데요. 이 그래픽을 좀 보시면은 지난해 3월부터 이 직원 수십 명의 컴퓨터에서 JY 혹은 합병
미전실 이런 단어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네.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겁니다. 자, 여기서 JY라는 단어가 눈에 제일 많이 뜨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내부적으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 해야 되겠네요. 수사가 과연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은요, 목표를 정해둔 건 아니고 단서가 나오는 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예. 이 뜻을 좀 해석을 해보면 사실상 삼성그룹 수뇌부까지 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예, 검찰은 에피스 측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소속 임원이 관여한 정황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어제 옛 미전실 간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해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예. A씨는 현재 미전실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인데 이 미전실은 2016년 다 아시다시피 국정농단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로 해체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예. 검찰은 일단 증거인멸 쪽으로 집중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에피스 임직원 2명을 신병 확보를 하게 되면 증거인멸 지시를 했던 윗선을 찾는데 예. 수사를 좀 집중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이라는 곳이 승계될 수 있도록 네. 각 회사들의 값어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일어났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적발이 됐는데 누가 과연 지휘를 했느냐가 올라가는 거죠. 수사가 점점점. 네, 맞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다음 소식은 가수 승리 관련 수사 속보 내용입니다. 예. 경찰이 오늘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승리 관련 수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겠다라고 좀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예. 현재까지 경찰이 승리 관련 소환 조사를 한 건 총 15번입니다. 네. 15번. 예, 좀 그러면 많은 숫자입니다. 사건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건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피의자 자격으로 좀 조사를 받은 사건은 성접대 의혹 사건 3번이고요. 그리고 불법 촬영 사건으로 2번. 이런 걸 포함해서 총 8번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참고인 신분으로도 진술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용산경찰서 보도 무마 사건으로 한 번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수 최종훈 씨가 연루가 된 사건이죠. 예. 그리고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무마 사건도 2번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정직 경찰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승리 동업자이자 유리홀딩스 대표인 유인석 씨도 이번 주 내에 함께 영장을 신청하겠다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정준영 씨 단톡방과 관련한 네. 소식이네요. 보니까 집단 성폭행 의혹 수사는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수사가 주말 사이 꽤 진전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밝혀진 현재까지 나온 이 사건은 총 2건이죠. 예. 2016년 1월에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한 사건 하나가 있고요. 같은 해 3월에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 수사 중에 일단 현재까지 밝혀진 새로운 내용은 가해자가 총 6명으로 지목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두 사건에 모두 다 연루가 된 사람 중 연예인은요, 예. 정준영 씨 그리고 가수 최종훈 씨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피해자 조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난 주말부터는 피의자 조서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증언도 확보가 됐고 압수수색 조사도 역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또 소식이 있는데요. 이 말씀드린 이런 사건과 별개로요. 예. 또 다른 강남클럽 VIP 단톡방에서 불법 촬영 물건 촬영 영상이 또 나와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입건된 피의자가 총 14명입니다. 예. 자, 그런데 많네요, 이 안에는요. 예. 연예인과 그리고 또 재력과 자재가 또 포함이 돼서 수사가 좀 밝혀지면 사회적 파장이 또 예상이 됩니다. 예. 네. 또 다른 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군요.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다음 소식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 관련 소식입니다. 예. 네,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될 예정인데요. 일단은 박 대표의 혐의는 구조동물 안락사,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박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그 안락사의 불가피성, 끔찍하게 도살되는 동물들 85%를 살리고 15%를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것이 과연 동물학대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에 대한 판사님의 해안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일단 혐의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 그리고 업무상 횡령,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뭐 이런 건데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것 중 하나가 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조했던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안락사한 부분에 대해서 박소연 대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인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 상당히 좀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또 예. 법조계의 얘기인데요. 일단 경찰이 당초에 영장을 신청했던 이유는 안락사한 개체 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다. 그리고 이 박 대표가 혐의를 인정한다 등의 이유로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자, 근데 이 박 대표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혐의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볼 때 영장을 발부할 때는요, 중대한 범죄가 되거나 도주나 증거인멸의 전제가 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박 대표 안락사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속영장 발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시선이 좀 국회로 쏠릴 것 같습니다. 네. 9시라고 얘기를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다시 10시로 갔군요. 오늘 네. 밤 10시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제 개의한다라고 하는 거고 9시에는 각 당의 의원총회가 열린다고 하는군요. 민주평화당의 의원총회가 9시에 열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개특위를 아마 열 것 같습니다. 일단 사개특위에서 한 표를 갖고 있는 박지원 의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평화당에서는 이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복수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수 법안을 과연 논의하는 것이 옳으냐, 딱 하나의 법안을 합의해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유한국당이 또 들어온다는 걸 가정한다면 법안은 2개가 아니라 3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복잡해지는데 일단 오늘 밤 9시에 각 당이 열고 있는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질 거고 무사히 의견들이 모아지면 밤 10시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제 개의가 될 수 있는데 저것도 이제 또 자유한국당이 막으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이제 민주평화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어떤 총의를 모을지를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민주평화당 소속인 박지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민주평화당의 의견대로 갈 것인지 혹은 박지원 의원의 소신이 이제 반영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일단 오늘 밤 10시에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그리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의한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 부산에서는 연합해상훈련이 열렸습니다. 네, 12개 나라가 참가하는데 그런데 일본은 빠졌다고 해요. 삐친 건가요? 안행코도 초계기 갈등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 초계기가 우리 바다에 가까이 오면 이걸 위협으로 받아들이겠다. 따라서 우리 군은 군사적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어느 나라든 뭐 다른 나라의 국가 마크를 단 비행기나 함정이 접근한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건데 그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갈등인데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김세호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부산과 싱가포르 근해에서 12개국 함정과 항공기가 참가하는 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민간 선박 피랍에 대한 공동 대응과 거래 금지 품목 적재 선박에 대한 검색 등이 목적입니다. 이번 훈련은 다음 달 13일까지 1, 2부로 나뉘는데 1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우리 해군 주관으로 부산에서 2부는 다음 달 9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 근해에서 싱가포르 해군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해군 주관으로 열리는 일부 행사에는 미군 등 7개국 함정 10척과 항공기 6대가 참가하는데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번 훈련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2부 훈련에는 참가하는데 초계기 위협 비행 갈등의 여파가 그 배경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가 근접 비행할 경우 군사적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고 일본 측에 밝혔고 일본 측은 철회를 요청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초계기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초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초계기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지금 김 기자가 잠깐 뒤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일 갈등을 풀 기회가 마련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 9일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회의가 열립니다. 지금 세 나라가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이 초계기 갈등에 관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은수 국방부 대변인 말로는 기본적으로는 한미일 3자 간의 공통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 예. 하지만 한일 양자 간의 회의도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풀릴 수 있다는 거겠죠. 예.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한미일 안보회의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 안보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부터죠. 세 나라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열고 있습니다. 예. 북한 관련 논의는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미일 정상회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금요일에 만났는데 북한과 관련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또 최근의 상황을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고도 밝혔고요. 미일 동맹의 지속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일본의 입장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묶고 네. 또 한국, 미국, 일본을 묶어서 일본이 어떻게든 미국과 옆에 달라붙어서 북한 문제에서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려고 하는 건데 네. 저 정도면 나름대로 얻을 건 얻은 듯합니다. 예, 미일 정상은 6월에 또 만나죠. 맞습니다. 6월에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때 의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양자 무역 협상 상태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네, 점심 식사가 끝나면 커피숍에 들러서 이 커피 한 잔 사들고 사무실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골목마다 커피숍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커피를 많이들 소비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커피, 이거 글쎄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예. 한국인 최초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 우승한 분이셔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2019년 WBC 우승자세요.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대단하다, 아이가.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막 그냥 달려오신 거군요. 네, 지금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뉴이저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소식 듣고 정말 뛸 듯이 기뻤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네. 때문에 WBC가 어떤 대회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WBC는 약 60개국이 참여하는 커피 업계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이고요. 네.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각 나라에서 한 명, 딱 우승자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국대인 거죠? 네, 그렇죠. 우승을 몇 번째 가신 거예요? WBC에는 두 번째 참가였고요. 예. 네, 국내 대회 참가한 거는 총 9번 참여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네, 시연 시간은 총 15분이 15분. 주어지고요. 예. 이 15분 동안 예. 바리스타가 생각하는 철학, 주제를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약 12잔의 음료를 심사위원한테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15분에 12잔을 만들어서 제공하면서 자기의 커피 철학을 또 설명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12잔을 그냥 마시고 있는데도 15분은 훌딱 지나갈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엄청 바쁘겠군요, 그럼 뭐. 전략을 어떻게 짜셨어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준비하다 보니까 네. 조금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어졌고요. 네. 그래도 조금 더 심사위원이랑 선수가 최대한 가깝게 가깝게 뭔가 음료를 마실 수 있고 정말 네. 서비스적인 부분이 도드라질 수 있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쪽에서 내려서 저쪽에 있는 심사위원들한테 쭉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네. 바싹 붙었다는 네,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심사위원이랑 선수 사이에는 항상 테이블이 존재를 해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바리스타가 커피를 서브할 때 테이블 위에 올려주잖아요. 네, 네. 근데 보통 사람들 혹은 손님들 앞에 테이블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다가가더라도 이 테이블이 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없애고 네. 조금 더 테이블 낮춰서 그 위에 앉게 만들었었습니다. 그 점이 다른 선수와는 다른 점이었고 또 그 네. 점이 심사위원의 마음을 울렸군요. 맞습니다. 주제가 탄수화물이 커피의 향미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네, 제가 네. 들었는데 이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요. 어렵습니다. 제목만 봐도 그냥 어려워요. 상식에 의하면 탄수화물 하니까 이건 단맛과 관련이 그렇죠. 있나 뭐 이 정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커피 많이 하세요. 아, 네. 제가 피해 생각하는 일이 네. 커피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커피 한 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단맛이라고 생각을 했고 과연 이 단맛은 커피의 어떤 성분이 만들어내는 것인가라고 조사하던 중에 도출되어진 단어가 탄수화물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술 만들 때 쌀을 갖다가 어떻게 깎느냐의 문제도 있는데 그게 다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때문에 조금 덜 깎고 더 깎고 하는 거니까 네, 맞아요. 아마 비슷한 것 네네네. 같긴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승의 영광을 안았을 때 소감을 물었어야 되는데 이게 맞아요. 좀 지나다 보니까. 네. 우선 너무 오랜 시간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행복했고 사실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1등?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고요. 무엇보다도 기쁜 마음보다는 이제 한국이 그동안 커피의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준에 비해서는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해 왔었습니다. 근데 저의 이름과 같이 한국이라는 이름을 1위에 랭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고 너무 기뻤습니다. 아유, 네. 국위선양까지 하고 오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근데 맨 처음 커피에 입문해서 일을 시작하셨을 때 신분은 커피 네. 카페에 알바하셨나요? 네, 파트타임으로 일을 파트타임으로. 했었습니다. 네, 와. 네. 그냥 만드는 게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네, 또 좋아하다 보니까 네, 꾸준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카페에 가면 그 알바생들도 그냥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 중에서 또 나중에 어떤 챔피언이 나올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커피 마실 때마다 좀 감회가 다르시겠어요. 그 1등의 어떤 영광, 환호 네. 뒤에는 9년간의 뭐 인고의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사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시간이긴 네. 한데 9년의 그런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고 왜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네. 그 비결이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바리스타를 직업으로 삼게 된 게 2009년이고요. 2009년도에 이 WBC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당시 때는 사실 바리스타라고 한다면은 다 파트타임으로 다 생각을 해왔었고요. 네. 근데 이 영상을 봤을 때는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굉장히 존중받고 또 가치 있는 직업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바리스타면은 꼭 저 무대에 한번 서야겠다라고 목표를 삼았었고 사실 커피를 직업으로 한 이후에 가장 처음 세운 목표다 보니까 이것만큼 좀 포기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예. 네. 좀 궁금한 것은 커피를 내리는 것만 공부를 하신 게 아니고 세계를 돌면서 농장을 직접 다니신 걸로 얘기를 또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아무래도 소비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생산국에서 커피의 시작을 좀 공부할 수 있어서 많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서 어떤 작업을 하면서 어떤 공부를 하시는 겁니까? 세계를 돌면서. 네, 우선 환경적인 부분을 먼저 파악하기도 하고요. 과연 어떤 토양에서 재배가 됐는지, 이 커피 나무가 더 잘 자라려고 한다면 어떤 비료 혹은 유기농 재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네, 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군요. 이제 후배들이 뭔가 우상으로 따를 것 같습니다. 후배 바리스타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네. 우선 이번 일 계기로 이제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전문직이다라는 게 조금 더 퍼졌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직업에 대한 가치가 존중받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자존감 높게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좋아하는 일이니까 끝까지 네, 꾸준히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승자가 되니까 커피를 대할 때 뭔가 이게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고 그럽니까? 네, 아무래도 좀 그렇더라고요. 좀 더 네. 진지해지기도 하고 아무래도 우승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노출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대중들한테. 그래서 좀 더 이 커피 시장에 대해서 대중들한테 더 많이 알려야겠다. 지금까지 모르는 부분들을 좀 더 드러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로 랩에서 연구하시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실 텐데 오히려 또 오시는 분들은 전 선생님이 네.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다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근데 매장 바로 옆에 랩실이 있어가지고 예. 네, 인사하시러 오시거나 하면은 랩실에서도 커피 내려드리고 합니다. 오.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다고 하는데 하루에 몇 네. 분이나 찾아오시는 거예요? 보통 이 일이 있기 전에는 한 1,000분 정도가 와, 하루에 이제 방문을 그때도 해주셨는데 대단하네. 네, 네. 지금은 1,300에서 1,400명 정도 더 방문을 늘었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에서 뵙는 걸로 네, 하고 네, 한번 한번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봅시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은 60초 뒤에 이어집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럼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정치평론가 최영일 씨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야 사당이 오늘 10시에 네. 일단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열겠다고 지금 이제 뭐랄까요, 선언이라고 해야 될지 공지라고 해야 될지 해놨습니다. 저렇게 네. 고지를 했으니까 자유한국당은 이제 물론 가서 또 막아야 되겠죠. 그렇겠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회의장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떤 해법이 나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숨바꼭질이 벌어지는 상황이죠. 예. 회의장을 변경하는 것은 뭐 이게 합리적으로 허용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공지를 통해서 문자를 이제 통보해서 회의장을 아마 숨바꼭질 이동을 하고 네. 그것을 또 이제 이 자유한국당은 찾아내서 또 따라가서 봉쇄하고 아마 오늘 밤에도 상당한 몸싸움이 예. 물리적인 저지와 또 회의를 이제 개최하려고 하는 측과 육탄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예. 안타까운 상황이죠. 연일 국민들은 답답한데 조금 아까 바리스타 왔다 가셨는데 네. 저는 국회 이 상황이 지금 커피 한 잔의 가치나 생산성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면 패스트트랙 때문에 지금 이 사당이 이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충돌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패스트트랙이 처리된다 해도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손해를 볼 게 없고요. 예. 사실은 330일 최장입니다만 그 후에 이 표결에 부의가 돼서 만약에 이 패스트트랙의 선거제 개편 문제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년 4.15 총선에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예. 물리적으로. 2주 남기고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 선거제 개편 저지는 성공을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느냐? 오히려 여기는 이제 내년 총선을 향한 예. 전략적인 또 나름의 어떤 포석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좀 조목조목 하나하나 살펴보고 네. 싶은데 저는 성격이 급한지라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 내용부터 좀 짚어보고 네. 싶습니다. 일단은 9시에 민주평화당에서 의총을 맞습니다. 연다고 예고를 네.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총의가 모아질지 일단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원래는 이제 생각하시는지요? 의총에서 예. 이 찬성하기로 확정이 돼 있었고요. 예. 사개특위의 경우에 한 명의 위원, 이게 박지원 의원인데 이미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여기 변수가 생긴 게 오늘 바른미래당 내에서 권은희 의원을 조금 달래기 위해서 예. 권은희 의원 안,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신설 법안을 함께 올리자. 예. 그러니까 빼고 올리는 게 아니고 특이한 일이죠. 복수로 올려서 두 법안 중에 하나가 결정되도록 하자. 예. 근데 거의 비슷한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 두세 가지의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소권의 범위는 확대하고 기소권의 문턱은 좀 높이고 인사권을 이 처장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만 달라요. 네. 사실은 민주당도 절충안을 낸 거예요. 예. 기소권 다 주자고 했다가 사실은 바른미래당 때문에 제한적으로 주기로 그랬던 했던 거죠.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조금 변화가 있는 겁니다. 두 개 중에 무엇이 되더라도 제가 보기엔 큰 차이는 없다. 물론 그것이 이제 어떤 시점에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지금 패스트트랙에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의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이 의총을 열어서 논의하는 것은 일단 장병환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네. 복수 법안은 조금 안 된다. 네. 차라리 합의를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합의된 하나를. 안을 올리자라는 네. 게 의견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패스트트랙을 향한 여야 사당의 이제 속도에 가속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평화당은 그런 의견이고 다른 쪽이라면 두 개 다 큰 차이는 없는데 예. 함께 올려도 괜찮지 않은가? 이 입장, 민주당의 입장과 이런 부분들은 속도를 좀 염두에 둔 예.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민주평화당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합리성 측면에서는 하나로 정리하는 게 낫겠지만 시간이 더 걸리겠죠.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민주당은 이 바른미래당의 제안이 예. 조금은 복잡성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테이크를 한 거죠. 받은 예. 거죠. 그래서 올리기로 했는데 민주평화당은 이것을 의총을 한번 거치겠다. 요거 마지막 변수입니다. 만약에 민주평화당이 9시 의총을 했는데 우리는 반대 의사라고 당론으로 결정하게 되면 예.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 박지원 의원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는 뭐 이제 지난번에 바른미래당의 경우처럼
강제 당론은 아니지만 당의 입장은 하나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개특위는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10시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 밤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투스텝의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강력하게 저지에 나설 것인가. 근데 저는 강력하게 저지에 나설 것이고요. 오늘 좀 폭풍 전야가 되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폭풍의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또 잠 못 이루는 밤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참 지켜보다 저걸 어쩌지 하면서 속을 또 부글부글 하다 보면 이제 날이 밝아옵니다. 결국 어떤 이유에서건 뭔가 양보가 이루어지거나 해서 자유한국당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앉을 수 있을 것이냐, 다들 이제 그 문제를 생각한단 말이죠. 오히려 자유한국당 내의 일각에서는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겠죠. 근일 내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고 맞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이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에 아예 올라가든지 얹혀지든지 아예 이게 그냥 물 건너가든지 뭔가 결정이 된 이후에 다시 원점 재검토를 하면서 톤다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자유한국당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책임론으로 따진다면 전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좀 크다고 보는 것이 패스트트랙이 이 정도로 국회가 물리적 충돌을 하고 2012년 이후 최초로 국회 선진화법이 거의 깨지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여야가 아무 일도 못하고 4월, 5월 임시국회가 정말 이 문을 닫을 정도의 상황으로 가야 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서 그럼 5분의 3 정도가 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은 한번 올려놓고 자동 부의를 시켜보자. 그리고 330일 후에 이건 부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부결 가능성이 더 높아요.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계 개편 이후에는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후의 일인 것이죠. 예상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필리버스터가 부활됐지 않습니까? 19대 국회 마지막에 테러 방지법 때 그때 민주당과 정의당이 야당일 때는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합법적인 투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 처리하는 것을 최대한 시간적으로 막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우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최장으로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오래 하면 그럼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시점까지도 토론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지만 그 의미는 크게 두지 않았던 겁니다. 이 저항과 투쟁의 상징으로 이제 이런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합법 투쟁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자유한국당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패스트트랙의 이 법안들이 3개가 나란히 올라간다 한들 이것은 표결 처리로 통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적용 가능한 전략들을 구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투쟁 일변도냐면 제가 보기에는 반정부 투쟁을 이미 총선 전략으로 1년 전에 세워두고 장외 집회로 이제 나가고 있는 황교안 체제의 흐름에서 패스트트랙은 참으로 이 어찌 보면은 우연히 걸려 있는 쟁점으로 부각됐을 뿐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참 명분 없는 싸움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국회 선진화법을 이건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회의 시작도 안 했는데 언제 회의를 방해했다고 하느냐 뭐 이러면서 이건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된 게 아니라 여야의 담합에 대한 정당한 저지다.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이게 저촉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촉이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상황에서 물론 저는 이 자유한국당도 맞고발을 했기 때문에 홍영표 원내대표 등 17명의 민주당 의원이 우리 당직자와 의원을 폭행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폭처법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직무유기를 적용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야당이 억울하다고 법적 문제를 제기한 거기 때문에 그럼 검경 재판까지 가서 한번 유무죄를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하면 풀라고 법이 있는 거니까요. 다만 지금 국민들이 목도하기에 또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뭐 저의 개인적 관점에서도 이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너무 명확하다. 모든 언론이 동물국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몸싸움이 벌어졌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역으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저지하지 않았다. 어떤 6탄 점거 농성을 펴지 않았다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열려서 패스트트랙이 처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면 전 처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한 이틀 전에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의안과를 점거하고 회의장을 점거하고 한 상황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끌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비생산적인 6탄전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자동차 두 대가 마주오지 않으면 접촉사고가 나지 않겠죠? 예. 그걸 보면 저는 이거 물리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법적 위배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도 이게 어영부영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소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몇 명 의원들의 배지가 날아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인데요. 남는 과제는 저는 이 다가오는 총선이 기대가 됩니다. 예. 이 총선 전략이 어떻게 이제 자유한국당에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효과를 낼지 국민들이 심판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정개특위의 현장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전운이 감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차분하죠? 예, 좀 차분한 모습이에요. 잠시 후에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최영희 평론가께 국민 대신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샵 0945번으로 이제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9530님의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네.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하면서 왜 머슴이 되면 일은 하지 않고 싸우기만 하는가? 그리고 공수처법에서 머슴들은 왜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머슴이라는 말이 이제 자세한 의원들을 설명이 뜻하는 것이죠. 아니고요. 예. 조금 제가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과 기저귀는 예. 자주 갈아줄수록 좋다. 정말 똑같은 명언이네요. 이유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똑같은 했는데 이유로 똑같은 이유는 그렇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예. 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 개편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요. 예. 선거법 개편, 이 50% 연동형 비례를 적용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물론 이제 거대 양당 민주당과 이 자유한국당에게는 의석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은 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예. 민주당은 받을 수밖에 없었고 받았고요. 자유한국당도 지난해 12월 15일에는 적극 검토한다라고 서명까지 했다가 거꾸로 된 안을 올해 내버렸고요. 지금 이 격돌하는 과정이 게임의 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라는 것인데 예. 국민을 위한 게임이 아니고 의석, 자신들의 국회의원 배지를 유지하기 위한 게임의 룰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를 생각해 보면 이 막대한 비용을 세금으로 이 급여를 받아가면서 예. 급여 한 번도 지금 반납한 적이 없습니다. 예. 올해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추경 문제 심각합니다. 그렇죠. 민생 법안 쌓여 있고요. 예. 민생 예산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지금 이 싸움, 패스트트랙 때문에 이 싸우는 것은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거든요. 예. 자유한국당이 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수식을 가지고 선거제를 개편해 놓고 이걸 국민에게 받으라니 말이 되느냐 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패스트트랙하고 이 자유한국당이 왜 싸우는지는 구호는 딱 두 개더라고요. 이게 헌법 수호와 독재 타도인데 예. 제가 지난 토요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2차 규탄 집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1987년에 예. 정말 무섭게 시위를 하던 곳인데요. 그때는 잡혀갈 것을 두려워하면서 독재 타도를 외쳤는데 지금 아무도 안 잡아가잖아요. 예. 경찰이 보호를 해주시더라고요. 뭐가 독재입니까? 납득되지 않는 구호, 추상적인 구호로 선전선동을 하고 계신데 조금은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뭔가 이제 정치적인 선거전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닐까? 예. 너무 낡은 구호가 난무하는 것 같다는 좀 서글픔이 있습니다. 예. 그 안앵커도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드렸지만 네.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뭔가 이제 정리가 되면서 그게 분노로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청와대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원이 네. 50만을 이제 넘었어요. 50만을 넘겼고요. 예. 이게 어찌 보면 좀 국민적인 분노를 볼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도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예. 민주당과 어찌 보면 이제 우리 반대쪽 진보 지지층들이 저기 결집한 것이다. 어찌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드루킹이 아직도 있나 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예, 예. 뭐 좋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 정당 뭐 해산, 해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과거 통합진보당처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헌재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자유한국당이 한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네. 저는 보수도 잘 돼야 된다는 생각에 충원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정당의 해산은 저는 예. 지난 정권 때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장관이 이정희 당시 대표와 예. 헌재에서 법리를 다퉈서 결국 해산을 시켰는데 이건 부당했다고 보고요. 예. 이 정당은 돌아오는 선거에서 선거마다 아까 기저귀 얘기를 드렸듯이 예. 국민들이 갈아치우는 겁니다. 정당을 해산하고 축소시키고 힘을 실어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표의 심판에 맡겨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다가오는 내년 총선, 과연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행동들, 액션들이 어떤 효과로 이제 모여지게 될 것인지 한번 국민들의 반응을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그게 옳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빨리 바꾸셔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가 오늘 하신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극우로 하면 문재인 정부는 극극극극 좌다라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 정서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자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8204님께서 언론사들 정부 여당 편들기 그만두시죠. 그리고 YTN도 각성하세요. 라는 문자를 주셨는데 최영일 평론가가 조금 전에 보수도 잘 돼야 한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죠.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전 자유한국당이 중도 범연으로 확장을 해서 저는 민주당 진보정당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민주당은 어찌 보면 중도 보수정당입니다. 하지만 스펙트럼이 넓고 의원들이 많으니까 그 안에 진보 성향의 의원들도 있는 것이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마찬가지거든요. 모두 다 변 선생님이 더 잘 아시지만 요즘에 캐치올 파티라 그래서 다 중도 민심으로 수렴하는 게 선진 국가들의 정당 정치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좀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왜? 그 문재인 정부가 싫어서 움직이는 것은 알겠는데 더 많은 넓은 표심의 바다로 나가시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국회 상황에 대해서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반발도 있죠. 오른 곳은 오르고 안 오른 곳은 안 올랐는데 특히 서울이 지난해보다 14%나 올랐잖아요. 특히 서울 중에서도 마포와 용산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건 이제 세금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향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이제 넘쳐나는 거죠. 김현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미군 부대 이전과 서울시의 공원 조성 발표 등 호재로 9.13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은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99제곱미터짜리 호가가 여전히 18억 원을 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 가격을 결정했는데 개발 호재로 집값이 급등한 서울 용산구와 마포구의 공시 가격이 지난해보다 17%가량 각각 상승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공시 가격은 전국은 물론 서울의 평균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집값이 최근 1년 사이 급등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 9억 원 초과 아파트 수가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마포와 용산을 포함한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12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르면서 가격을 내려달라는 의견이 지난해보다 22배나 많았습니다. 주택가격 상승폭이 큰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의견 제출 건수가 많은 게 과거에 이제 2007년도 사례를 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와 연계된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낮춰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그러네요. 공시가가 뛰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죠. 그럼 실제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매수 심리가 조금 위축되는 건 있죠. 그러나 이미 공시가가 오른다고 몇 번을 예고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장이 불안해하거나 요동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14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빌라로 전용 면적 274제곱미터가 68억 6천여만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빌라를 포함해 공시가 상위 10채의 가격은 의견 청취 기간 이후에도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235제곱미터짜리 아파트의 공시가는 31억 9,200만 원. 지난해와 공시가격은 거의 같지만 세율이 오르면서 1주택자라고 가정하더라도 보유세는 32% 뜁니다. 다주택자라면 보유세 상승폭이 훨씬 더 커집니다. 아파트 두 채를 합한 금액이 1주택자와 비슷하더라도 보유세는 지난해의 2배까지 올라 600만 원 넘게 더 내야 합니다.
이 같은 압박으로 매물이 쏟아지고 가격도 떨어질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 실제로 최근 24주 연속 서울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낙폭은 둔화하는 양상입니다. 또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임박했지만 시장에 나오는 매물량이 크게 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도 가격 급락보다는 거래 절벽 속 약보합세가 이어질 거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이미 예고가 된 데다가 선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아서 당장 가격이 떨어지기보다는 거래가 둔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매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임대차 시장은 신규 아파트 입주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거란 분석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기사 종류 가리지 않고 다 모았습니다. 내 맘대로 탑3. 자, 먼저 한마디 탑3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기록한 단어 한마디는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글자가 많아서 조금 어지러우실 수 있는데 제가 잘 안내해 드릴게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글이 올라와서 지금 50만 명 넘게 서명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열고 있는데 56만 명 넘어섰습니다. 청와대가 답변해야 할 기준은 이미 충족한 상태죠. 맞불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글도 올라왔습니다. 한때 사이트 접속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뜨거운 관심사였는데요.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한 누리꾼이 있습니다. 분열돼서 반쪽이 되어가네 이 나라 어디로 가나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십니다. 자, 다음 한마디 재무덤 제값한답니다. 전 여친을 스토킹하기 위해서 땅굴을 파다가요. 땅굴이 무너져서 그대로 갇혀버린 남성에 대한 기사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폭력도 써서 이미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몹쓸 생각은 다행히도 땅굴이 무너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누리꾼은 자기 무덤 자기가 팠네라며 통쾌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마지막 한마디는요. 어벤져스 결말입니다. 영화관에서 어벤져스 결말은 이렇게 외친 남성이 집단으로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예상치 못한 스포일러에 성난 군중 일부는 이 남성이 피를 흘릴 때까지 폭행했다고 합니다. 의견은 갈라졌습니다. 대체 어벤져스가 뭐라고? 라는 댓글과 법원에서도 결말을 외치면 판사도 같이 때릴 것 같다. 스포일러에 분노를 표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스포일러 옳지 않습니다. 우리 매너는 지킵시다. 자, 이어서 돌직구 탑3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난장판이 된 국회 상황 보시고 시청 취자 여러분이 정말 많은 돌직구 보내주셨거든요. 그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김대별님, 일 안 하는 국회, 국민이 탄핵할 수는 없나요? 망망별님, 밑으로 내려볼까요? 카메라 조금만 내려주세요. 망망별님은 국회 체육대회임? 이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몸싸움 하는 국회, 넌덜이 난다는 누리꾼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도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네요. 국회가 싸워야 되는 곳은 맞습니다. 그런데 몸은 아니죠. 머리로 싸우고 입으로 대화하고 가슴으로 감싸라고 국민이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끝으로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샵 0945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셨는데요. 5647님의 신청곡입니다. 삐걱삐걱 DJ DOC 노래 가사가 생각나네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저희가 신청곡 미리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쩜 이 상황이 딱딱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가사를 저희가 써봤거든요. 잘 음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647님의 신청곡이에요. DJ DOC의 삐걱삐걱. 것이 정말 웃겨. 정치 않은 아저씨들 맨날 싸워. 한 명 두 명 싸우다가 결국 개판이 되지. 또 지키지도 못할 약속 정말 잘해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말뿐이었죠. 이젠 바꿔야 해. 우리가 바꿔야 해요. 누가 바꿔줘요 하며 기다리면 안 돼요. 힘없는 사람은 맨날 당하고만 살아요. 그렇게 내 맘대로 탑3였습니다.
최근 A형 간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2,400건 정도 집계돼 있었는데 이런 A형 간염 발병 건수가 올해는 어제까지만 해도 벌써 3,6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었죠. 예. A형 감염의 증상과 감염 이후 예방법까지 전문가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백병원의 허양임 교수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A형 간염 이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면 어떤 증상입니까? A형 간염에 감염되고 나면 한 2에서 4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피로감 같이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생기는데요. 예. 의외는 감기처럼 기침이나 콧물이 생기는 게 아니라 황달이 나타나거나 소변색이 짙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되게 소아는 감염돼도 증상이 없거나 좀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70% 정도 증상이 나타나고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른 간질환이 있었거나 만성 음주자, 고령이거나 임산부 면역 저하자인 경우에는 간세포가 급격하게 파괴되면서 간부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드물지만 사망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감염되는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A형 간염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이제 간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로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염성이 좀 많이 높은 편이어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걸리면 주인 사람에도 쉽게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기온이 이렇게 영상 10도로부터는 봄철에 발생 빈도가 높겠고요. 또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해외 여행이 많은 시기에 좀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잠깐 그래픽으로 나옵니다만은 30대, 40대 젊은 층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까? 네, 그게 이유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저개발 국가, 위생 관리가 잘 안 된 국가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 요즘 20, 30, 40대는 초화 청소년 시기에 요즘 아이들처럼 기본 접종으로 예방 접종을 하지도 않았고 더 어렸을 때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연 면역을 획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30, 40대 특히 30, 40대에서 면역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좀 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예전에 B형 감염 얘기가 나올 때 뭐 술잔 돌리지 말자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럼 A형 간염도 뭔가 예방 시선법일 것 같은데 비슷한 어떤 예방법들을 취해야 되는 건가요? B형 간염은 혈액 감염이고 A형 간염 말씀드렸듯이 예.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먹었을 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기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잘 씻고 조리하기 전이나 식사하기 전에 손 씻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예. 또 물이는 끓여 마시고 음식은 익혀 먹는 것 같은 이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예방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인데요. 예. 1회 접종을 하게 되면 한 95%, 2차 접종까지 하게 되면 거의 100%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예. 지금이라도 면역력이 없다면, 그러니까 항체가 없다면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일단 병원에 가서 항체가 형성돼 있는지도 좀 확인하고 네. 1차, 2차 예방주사를 맞고 그리고 평상시에 아무튼 예방접종을 다 완벽하게 안 하신 분들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허양임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샵 0945로 문자 받았고요. 예. 유튜브와 팟빵으로도 받았는데 시청자 제가 하나 고른 소개해 거는 주시죠. 4936님이시군요. 예. 연일 계속되는 대치,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인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또 8672님도 이게 누구를 위한 투쟁입니까? 국회 마비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까? 네, 의무입니까? 이렇게 아예 적어주셨군요. 네. 저는 4708님 의견 소개해 드릴게요. 권력 가진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흐지부지 유야무야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는 필히 설치돼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7718님 패스트트랙 얻는 법이 민생법 아닙니까? 국민이 공수처법에 무조건 동의한다? 그 국민이 누군가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거 안보라 앵커가 소개해 주신 문자에 대한 반론이 들어왔습니다. 네. 1392님 지금 앵커가 소개해 주신 문자 언론이 여당을 편든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입니다. 현 언론은 대통령 발목만 잡고 있는 중입니다. 네, 문자가 제가 어떤 분에 들어왔네요. 대한 문자인지 8204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언론사들이 정부 여당 편들기 그만두어라 라는 일침을 주셨었는데요.
6421님,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고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진단하는 뉴이죠. 정말 신선하고 퇴근길에 힘을 줍니다. 변상욱 기자님, 안보라 앵커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예. 퇴근길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이것도 잠깐만 네.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저희가 아이디를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서 별로 대신하겠습니다. 천상은별님, 많이도 안락사했다. 동물권 단체 대표죠. 케어 대표 박소연 대표를 향해서 일침 주셨고, 황조롱별님, 개하고 잘 살지 그게 무슨 꼴이냐라는 일침도 주셨네요. 예. 아까 최양일 선생이 상당히 인문학적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인문학적 얘기로 오늘 마무리를 짓자면 괴테의 얘기인데 가장 사소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뒤흔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논의를 하는 틀을 만들자는 것인데 갑자기 좌파 독재부터 시작해서 너무 거세게 나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 새겨 듣고 다시 서로가 머리를 맞대는 논의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저희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